내 평생의 재산 300억이 단 3초 만에 검은 안개처럼 사라졌다. 나를 파멸로 이끄는 존재가 외부가 아닌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엄마는 미쳤어요. 내 딸의 그 한마디는 300억보다 더 잔인한 칼날이었다. 이 이야기는 70대 여성 회장의 돈과 명예, 그리고 영혼을 건 마지막 사투이자 내가 평생 외면했던 탐욕의 그림자를 직면하는 미스터리다. 또 그 꿈이었다. 검은 안개가 내 목을 조르는 꿈. 30년째 나를 따라다니는 악몽. 하지만 오늘 아침은 달랐다. 공기가 무겁고 숨이 막혔다. 마치 누군가 내 방 안에 함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식은땀이 등과 이마를 적셨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새벽 5시. 창밖은 아직 어두웠다. 나는 매일 아침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다. 은행 잔액 확인. 70년을 살아오며 만든 습관이다. 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야 마음이 놓인다. 300억, 5천만 원. 내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전부. 침대 옆 태블릿을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다.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 어제도 확인했다. 한 푼도 틀림없이 그 자리에 있었다. 은행 어플을 켰다. 로딩 화면이 돌아갔다. 1초, 2초, 3초. 그 짧은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화면이 떴다. 현재 잔액 0원. 영원이라고? 눈을 감았다 떴다. 태블릿을 껐다. 다시 켰다. 하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다.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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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명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손이 떨렸다. 태블릿이 손에서 미끄러져 침대 위로 떨어졌다. 300억이 사라졌다. 한순간에 흔적도 없이 나는 침대에서 굴러떨어졌다. 바닥에 무릎을 짚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이건 꿈이야. 꿈일 거야. 다시 잠들면 깨어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바닥은 차갑고 단단했다. 이건 현실이었다.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번호를 누르는 것도 힘들었다. 여보세요. 은행입니까? 저 김영희 회장인데요. 내 목소리는 이미 패닉 상태였다.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목소리가 떨려 본 적이 없었다. 제 계좌에서 300억이 사라졌어요. 당장 확인해 주세요. 지금 당장요. 회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행 직원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너무 차분했다. 마치 이런 일이 매일 일어나는 것처럼.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10초, 20초, 30초. 나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얘졌다. 회장님, 시스템 확인 결과 어제 오후 11시 47분에 전액 출금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뭐라고요? 11시 47분. 나는 그 시간에 자고 있었어요. 나는 그런 적 없어요. 회장님 본인 명의로 본인 인증이 완료된 거래입니다. 지문 인증과 안면 인식 모두 통과되었고요. ATM에서 직접 출금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언제 그런 짓을. 나는 그 시간에 집에 있었다고요. 혹시 기억이 나지 않으시는 건 아닐까요? 요즘 건망증이. 건망증이요? 당신 지금 나한테 건망증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은행 직원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아닙니다. 회장님. 다만 본인 인증이 완료된 거래라 은행 측에서는. 나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아니, 내던졌다. 전화기가
바닥에 떨어져 뒹굴었다. 본인 인증, 지문, 안면 인식. 나는 그런 적이 없다. 절대로. 어젯밤 11시 47분, 나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잠들어 있었다. 아무 데도 가지 않았다. 거울 앞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거울 속 내 모습을 봤다. 70대 노인, 흰 머리, 깊은 주름, 떨리는 손, 창백한 얼굴. 이게 나였나? 강철 같았던 여자 회장 김영희가 이렇게 초라해질 수 있었나? 그 순간 거울 속에 내 눈빛을 봤다. 그리고 소름이 돋았다. 그 눈빛. 저건 내 눈빛이 아니었다. 저건 30년 전 강 씨의 땅을 빼앗던 날 내가 가졌던 눈빛이었다. 차갑고 탐욕스럽고 무자비한 눈빛. 누구야? 내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거울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거울 속에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마치 다른 사람의 눈빛 같았다. 창밖을 봤다. 그리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검은 안개가 창문 밖에 있었다. 천천히 소용돌이치며 움직이고 있었고 안개 속에서 형체가 보였다. 사람이었던 무언가의 형체가. 강민수. 그 이름이 내 머릿속에 떠올랐다. 30년 전 내가 파멸로 몰아간 그 남자. 내가 그의 땅을 빼앗았을 때 그는 내 사무실에서 무릎을 꿇고 애원했었다. 회장님, 그 땅은 저희 가족의 전부입니다. 제발요. 하지만 나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서류에 사인했다. 그리고 그를 내보냈다. 3개월 후 그는 자살했다. 목을 매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었다. 그저 생각했다. 사업이란 원래 그런 거야. 약한 놈이 지는 거지. 안개가 창문을 두들겼다. 쾅. 아니야. 이건 꿈이야. 꿈일 뿐이야. 하지만 안개는 계속 다가왔다. 창문 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차가운 기운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그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회장님, 기억하십니까? 나는 방문을 열고 복도로 뛰쳐나갔다. 뒤를 돌아볼 용기가 없었다. 계단을 내려갔다. 발이 꼬여 넘어질 뻔했다. 난간을 붙잡고 간신히 균형을 잡았다. 1층 거실까지 달려갔다. 숨을 헐떡였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알았다.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300억이 사라진 것도, 이 안개도, 그리고 강 씨의 목소리까지. 손이 떨렸다. 하지만 확인해야 했다. 나는 다시 태블릿을 집어들었다. 은행의 CCTV 영상을 요청했다. 10분 후 이메일이 도착했다. 첨부 파일을 열었다. 동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어젯밤 11시 47분 ATM 앞에 누군가 서 있었다. 화면이 확대됐다. 그리고 나는 비명을 삼켰다. 이게 나야? 영상 속의 여자는 나였다. 분명히 나였다. 같은 옷, 같은 머리 모양, 같은 얼굴. 심지어 며칠 전에 다친 왼쪽 손등의 상처까지 똑같았다. 하지만 표정이 달랐다. 영상 속에 나는 웃고 있었다. 차갑게, 섬뜩하게 웃고 있었다. 마치 30년 전에 내가 그랬던 것처럼. 영상 속에 내가 ATM 화면을 조작했다. 손놀림이 빠르고 정확했다. 300억 전액 출금, 지문 인증, 화면에 내 얼굴을 갖다 댔다. 안면 인식 통과, 거래가 완료되었습니다. ATM 화면에 메시지가 떴다. 영상 속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리고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저건 내가 아니었다. 내 몸을 한 무언가였다. 영상 속에 내 입이 움직였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 모양을 읽을 수 있었다. 이제 시작입니다, 회장님. 태블릿이 손에서 떨어지며 바닥에 부딪혀 화면이 깨졌다. 아니야. 나는 그런 적 없어. 나는 그 시간에 집에서 자고 있었어.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다. 나 스스로 내 돈을 출금했다. 내 손으로, 내 얼굴로, 내 의지로. 아니, 내 의지가 아니었다. 누군가, 무언가가 나를 조종했다. 창밖을 다시 봤다. 검은 안개가 거실 창문 밖에도 있었다. 더 짙어졌다. 더 가까워졌다. 안개 속에서 강 씨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는 웃고 있었다. 슬픈 웃음이었다. 그리고 다시 목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더 명확하게. 30년을 기다렸습니다, 회장님. 이제 당신이 빼앗아간 것들을 하나씩 돌려받을 차례입니다. 돈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나는 소파에 몸을 움츠렸고 온몸이 떨렸다. 70년을 살아오며 이렇게 두려웠던 적이 없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도난이 아니었다. 이건 대가였다. 내가 30년 전에 저지른 일들의 대가. 안개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다. 창문을 두드렸다. 유리가 흔들렸다. 나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안개는 사라지지 않았다. 눈을 감아도 그것이 느껴졌다. 차갑고 무겁고 나를 향해 다가오는 무언가가. 이제 시작입니다. 그 목소리가 내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새벽 6시. 나는 거실 소파에 웅크린 채 밤을 지새웠다. 한숨도 자지 못했다. 눈을 감을 때마다 그 영상이 떠올랐다. ATM 앞에 선 나. 차갑게 웃는 나. 저건 내가 아니었다. 창밖의 안개는 동이 트자 사라졌다. 하지만 그 차가운 기운은 여전히 내 피부에 남아 있었다.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지수에게 전화해야 했다. 내 딸, 내 유일한 가족. 지수라면 날 믿어줄 거야. 지수라면. 손가락이 떨렸다.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울렸다. 1번, 2번, 3번. 여보세요? 엄마? 지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잠에서 깬 목소리였다. 나는 입을 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엄마, 거기 계세요? 지수야, 지수야, 큰일 났어. 당장 집으로 와줘. 제발.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인데요? 내 돈이 300억이 사라졌어. 하룻밤 사이에 다 사라졌다고.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긴 침묵이었다. 엄마, 지금 6시예요. 진정하시고 다시 확인해 보세요. 아마 착각하신 거. 착각이 아니야. 은행에 확인했어. 영원이라고. 영원. 알겠어요. 제가 지금 갈게요. 엄마, 진정하세요. 전화가 끊겼다. 나는 전화기를 내려다봤다. 지수의 목소리가 이상했다. 걱정하는 목소리가 아니었다. 불안해하는 목소리였다. 마치 내가 정말로 미쳤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1시간 후, 현관문이 열렸다. 지수와 사위 민준이 들어왔다. 지수의 얼굴은 창백했고, 민준은 불편한 표情을 짓고 있었다. 엄마, 괜찮으세요? 지수가 내게 다가왔다. 하지만 거리를 두고 섰다. 마치 위험한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괜찮긴 뭐가 괜찮아! 내 돈이 다 사라졌다니까! 300억이! 어머님, 진정하시고 앉으세요. 우리가 확인해 볼게요. 민준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 침착했다. 마치 정신병 환자를 달래는 것 같았다. 나는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다. 태블릿을 보여줬다. 깨진 화면이었지만 은행 잔액은 여전히 보였다. 영원. 봐, 영원이라고!
어제까지만 해도 300억이 있었어. 지수가 민준과 눈빛을 교환했다. 그 눈빛. 나는 그 눈빛을 알아봤다. 30년 전 강 씨가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애원할 때 내가 주변 사람들과 나눴던 바로 그 눈빛. 저 사람 이상해 하는 눈빛. 엄마, 진정하세요. 우리가 병원 예약해놨어요. 병원? 무슨 병원? 정신과요. 엄마. 요즘 엄마 상태가 나는 정신병자가 아니야! 소리를 질렀다. 지수가 움찔했다. 민준이 지수 앞으로 한 걸음 나섰다. 어머님. 엄마 상태를 보세요. 요즘 기억도 자주 헷갈리시잖아요. 내 기억은 멀쩡해! 그럼 지난주 일요일에 우리 집에서 뭐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나는 입을 다물었다. 지난주 일요일? 무슨 일이 있었더라?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것 봐요. 어머님은 그날 손자 이름도 까먹으셨어요. 준호를 보고 준서라고 부르셨잖아요. 그건 잠깐 헷갈린 거야. 나이 먹으면 다 그래. 어머님. 은행에서 확인해 봤어요. 민준이 자신의 태블릿을 꺼냈다. 화면을 내게 보여줬다. 어머님이 직접 출금하신 거래 내역이에요. 어젯밤 11시 47분 어머님 명의로 어머님 본인 인증으로 출금됐어요. 그건 내가 아니야. 나는 그 시간에 자고 있었어. CCTV에도 어머님이 찍혀 있어요. 민준이 동영상을 재생했다. 그 끔찍한 영상. ATM 앞에 선 나. 웃고 있는 나. 저건 나야. 하지만 나는 기억이 없어.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목소리가 떨렸다. 스스로도 확신이 없어졌다. 정말로 내가 한 걸까?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까? 엄마, 우리도 엄마를 돕고 싶어요. 하지만 병원에 가봐야 해요. 검사를 받아보셔야 해요. 나는 미치지 않았어. 목소리가 작아졌다. 눈물이 났다. 70년을 살면서 딸 앞에서 운 적이 없었는데 증거를 보여줄게. 내 서류를 보면 알 수 있어. 내 거래 기록, 계약서, 모든 게 서재에 있어. 나는 벌떡 일어나 2층으로 올라갔다. 지수와 민준이 뒤따라왔다. 서재 문을 열었다. 금고로 걸어갔다. 비밀번호를 눌렀다. 금고 문이 열렸다. 그리고 나는 얼어붙었다. 금고가 텅 비어 있었다. 모든 서류가, 모든 문서가 사라져 있었다. 이게 어떻게 손이 떨려서 금고 안을 더듬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30년치 거래 기록, 토지 문서, 계약서, 모든 것이 사라졌다. 엄마, 지수가 조심스럽게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 서류들은 3일 전에 엄마가 직접 다 태우셨어요. 마당에서. 우리가 말렸는데도 계속 태우셨어요. 내가 언제? 3일 전이요. 화요일 오후. 저도 거기 있었어요. 엄마한테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이제 필요 없어. 다 태워버려야 해라고. 나는 기억을 더듬었다. 화요일 오후. 하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마당에서 서류를 태운 기억이 없었다. 손을 내려다봤다. 손가락 끝에 희미하게 그을린 자국이 있었다. 언제 생긴 거지? 이건 어머님, 이것 좀 보세요. 민준이 내 손목을 잡았다. 손목에 제 자국이 묻어 있었다. 이건 그때 서류 태우시다가 묻은 거예요. 증거였다. 내 손에 남은 증거였다. 나는 정말로 그랬던 걸까? 무릎이 꺾였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금고 앞에서. 나는 정말로 미쳐가고 있는 거야? 엄마, 괜찮아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지수가 나를 안아줬다. 하지만 그 품이 차갑게 느껴졌다. 따뜻함이 없었다.
사랑이 아니라 의무였다. 우리가 엄마 돌봐드릴게요. 병원에 가면 좋아지실 거예요. 나는 지수의 눈을 봤다. 그 눈빛 속에서 나는 봤다. 동정, 불안, 그리고 부담. 나는 이제 지수에게 부담이 되어버렸다. 지수야, 엄마가 정말 이상한 거야?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나를 꼭 안아줬을 뿐이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다. 창밖을 봤다. 햇살이 밝았다. 안개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느낄 수 있었다. 어딘가에 있었다.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민준이 전화를 걸었다. 병원에. 나는 그의 목소리를 멀리서 들었다. 네. 70대 여성 환자분인데요. 치매, 증상이 의심되고. 네. 가능한 빨리 예약 부탁드립니다. 치매. 그 단어가 내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치매 환자가 되어버렸다. 가족에게, 세상에게. 그날 밤, 지수와 민준이 돌아간 후,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불을 끄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안개가 다시 나타났다. 창문 밖에서. 이번에는 더 짙었다. 더 선명했다. 안개 속에서 강 씨의 얼굴이 보였다. 그는 웃고 있지 않았다. 슬픈 표정이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회장님? 당신이 내게 했던 것이 이런 겁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것.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것. 나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흘렀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울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안개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저 거기에 있을 뿐이었다.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내가 잃을 것은 돈만이 아니라는 것을. 가족도, 존엄도, 나 자신까지도 잃게 될 거라는 것을. 30년 전 내가 강 씨에게서 빼앗았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가 하나씩 잃어가고 있었다. 3일이 지났다. 지수는 매일 전화했다. 병원 예약을 확인하러, 내가 잘 먹고 있는지 확인하러, 아니, 내가 또 이상한 짓을 하지 않는지 감시하러. 나는 거짓말을 했다. 괜찮다고, 잘 먹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목구멍으로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다. 밤마다 안개가 나타났다. 점점 더 가까이, 점점 더 선명하게. 이제는 집 안까지 들어왔다. 거실을, 복도를, 내 방까지 채웠다. 그리고 목소리도 더 명확해졌다. 강 씨의 목소리. 그는 나를 부르고 있었다. 오늘 아침 우편함에 무언가 들어 있었다. 명함이었다. 낡고 누런 명함. 손으로 쓴 글씨였다. 사라진 것을 찾아드립니다. 50년 분석가. 그 밑에 주소가 적혀 있었다. 오래된 한옥이 있는 골목 주소였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무시했을 것이다. 미친 소리라고 여겼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정상적인 상황에 있지 않았다. 300억이 사라졌고 내 기억에 구멍이 났고 검은 안개가 나를 따라다녔다. 나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고 집을 나섰다. 지수에게 말하지 않았다. 말하면 틀림없이 막았을 것이다. 택시를 탔다. 주소를 알려줬다. 기사가 이상한 눈빛으로 나를 봤다. 거기 아직도 사람이 살아요. 그 동네 다 재개발 들어가는데 그냥 가주세요. 30분을 달렸다. 도심을 벗어나 오래된 동네로 들어갔다. 현대식 건물들 사이에 낡은 한옥들이 듬성듬성 남아 있었다. 택시가 멈췄다. 여기서부터는 차가 못 들어간다고 했다. 나는 내려서 좁은 골목을 걸었다. 골목은 조용했다.
인적이 없었다. 담벼락에는 이끼가 끼어 있었고 돌바닥은 울퉁불퉁했다. 명함에 적힌 주소를 찾아 한참을 헤맸다. 그리고 마침내 찾았다. 낡은 한옥 대문. 문패에는 오택이라고 쓰여 있었다. 대문은 낡았고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이곳에 답이 있을 것 같았다.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다. 여보세요. 누구 안 계세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대답이 없었다. 다시 두드렸다. 이번에는 더 세게. 그 순간 대문이 삐걱거리며 저절로 열렸다. 나는 뒤를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안으로 들어갔다. 마당이 보였다. 작은 마당이었다. 한가운데 오래된 우물이 있었다. 마루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노인이었다. 흰 한복을 입고 있었다. 그는 차를 마시고 있었다. 내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마치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오실 줄 알았습니다. 김영희 회장님.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나는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어떻게 내 이름을. 앉으십시오. 차가 식기 전에. 노인이 내 옆자리를 가리켰다. 마루에는 이미 차 한 잔이 놓여 있었다. 따뜻한 김이 올라오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마루에 올라갔다. 노인 옆에 앉았다. 차를 집어 들었다. 따뜻했다. 이상한 기분이었다. 이 노인에게서는 위협적인 느낌이 들지 않았다. 오히려 슬픔이 느껴졌다. 깊고 오래되고 치유되지 않은 슬픔. 당신이 명함을 보낸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제 돈이 300억이 사라졌어요. 당신이 찾을 수 있나요? 노인은 차를 천천히 마셨다. 한참을 침묵했다.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회장님께 물어야 할 게 있습니다. 뭔데요? 빨리 물어보세요. 30년 전 강민수라는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손에 든 찻잔이 덜덜 떨렸다. 차가 흘러넘쳤다. 뜨거웠지만 느껴지지 않았다. 왜 그 사람 이름이 나와요? 노인은 눈을 감았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는 제 아들이었습니다. 찻잔이 손에서 미끄러졌다.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차가 마루 위로 쏟아졌다. 아드님이, 당신이 강 씨, 그렇습니다. 저는 강민수의 아버지 오영식입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나는 일어서려 했다. 도망가야 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30년 전 회장님이 빼앗은 그 땅, 기억하십니까?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목이 막혔다. 그곳에는 우리 가족의 삶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의 무덤도 있었고 손자들이 뛰놀던 마당도 있었습니다. 매화나무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내를 위해 심은 나무였지요. 노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슬픔은 바다처럼 깊었다. 회장님은 그 땅을 빼앗았습니다. 합법적으로 아들의 사업을 무너뜨리고 은행 대출을 막고 결국 그 땅을 헐값에 사들였지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변명하고 싶었다. 하지만 할 말이 없었다. 모두 사실이었으니까. 아들이 회장님 사무실에서 무릎 꿇고 애원했을 때 회장님은 고개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사업이었어요. 그냥 사업일 뿐이었어요. 사업. 노인이 그 단어를 반복했다. 쓴 웃음을 지었다.
사업이라고 말하면 마음이 편하시겠지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삶이었습니다. 노인이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밖에서 검은 안개가 보였다. 나를 따라다니던 그 안개가, 저 안개가 보이십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계속 날 따라다녀요. 그건 탐욕의 그림자입니다. 탐욕의 그림자? 회장님의 탐욕이 너무 커져서 실체를 갖게 된 겁니다. 30년 전 회장님은 제 아들의 땅을 빼앗으며 양심을 저당 잡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림자가 자라기 시작했지요. 나는 안개를 바라봤다. 안개 속에서 내 얼굴이 보이는 것 같았다. 30년 전 강 씨의 땅 문서를 움켜쥐고 웃던 내 얼굴. 그 그림자가 내 돈을 가져간 건가요? 그렇습니다. 회장님이 30년 전 우리 가족에게서 빼앗아간 것의 대가입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시작. 그림자는 계속 가져갈 겁니다. 돈뿐만 아니라 회장님의 명예도, 가족도, 건강도, 정신도, 모든 것을 가져갈 때까지 공포가 밀려왔다. 온몸이 얼어붙었다. 막을 방법은 없나요? 노인은 나를 똑바로 봤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있습니다. 나는 그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제발 알려주세요. 무엇이든 하겠어요. 무엇이든, 네, 무엇이든요. 노인은 다시 자리에 앉았다. 손가락을 하나씩 펴며 말했다.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당신의 모든 유산을 포기하십시오. 나는 숨을 삼켰다. 둘째, 제 아들 강민수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십시오. 그의 무덤 앞에서 손이 떨렸다. 셋째, 노인이 잠시 멈췄다. 그리고 무겁게 말했다.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십시오. 가장 사랑하는 사람. 지수. 내 딸. 만약 거부하면요? 그럼 그림자는 모든 것을 가져갈 겁니다. 회장님은 평생 그 안개에 쫓기며 살게 될 것입니다. 돈도, 가족도, 정신도 모두 잃은 채로 나는 창밖을 봤다. 안개가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다. 집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시간이 없습니다. 회장님, 선택하십시오. 나는 눈을 감았다. 70년을 살아오며 내린 수많은 선택들이 떠올랐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선택. 30년 전 강 씨의 땅을 빼앗기로 한 그 선택. 그리고 지금 또 다른 선택의 순간이 왔다. 알겠습니다. 내 목소리는 떨렸다. 3가지 조건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방 안으로 들어가더니 낡은 종이와 붓을 가지고 나왔다. 붓에 먹물을 적셨다. 아니, 먹물이 아니었다. 붉은색이었다. 마치 피처럼. 계약서를 쓰겠습니다. 서명하십시오. 노인이 종이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다. 붓글씨가 종이 위에 새겨졌다. 제1조 김영희는 모든 재산을 포기한다. 제2조 김영희는 강민수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 제3조 김영희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다. 노인이 붓을 내게 건넸다. 서명하십시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이 계약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나는 붓을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종이 위에 내 이름을 썼다. 김영기. 글씨가 번졌다. 붉은 액체가 종이에 스며들었다.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노인이 종이를 접어넣었다. 그 순간
창밖의 안개가 잠시 물러났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여전히 거기 있었다.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제 조건들을 하나씩 실행하십시오. 첫 번째 조건부터 시작하십시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다. 노인이 내 팔을 잡아줬다. 회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뭡니까? 제 아들은 죽기 전에 편지를 남겼습니다. 회장님께 하고 싶은 말을 언젠가 그 편지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였을 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계속 생각했다. 30년 전 내가 저지른 일들을, 강 씨가 내 앞에서 무릎 꿇던 모습을, 그리고 3개월 후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던 나 자신을. 이제 대가를 치를 시간이 왔다. 집에 돌아왔을 때 이미 해가 지고 있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 지수였다. 엄마, 어디 갔다 오세요? 아침부터 전화했는데 안 받으시고. 그냥 산책 좀 했어.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심령 분석가를 만나고 왔다고,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지수는 틀림없이 내가 완전히 미쳤다고 생각할 것이다. 엄마, 내일 병원 예약 있는 거 잊지 마세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알았어. 전화를 끊었다.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무거웠다. 70년을 살아온 이 몸이 천근만 근처럼 느껴졌다. 첫 번째 조건. 모든 유산을 포기하라. 나는 눈을 감았다. 유산. 내가 70년 동안 쌓아 올린 모든 것. 부동산, 주식, 예금. 물론 300억은 이미 사라졌다. 하지만 아직 남은 것들이 있었다. 이 집, 땅 몇 필지, 주식 계좌, 다 합치면 50억 정도. 50억. 지수의 미래였다. 손자들의 교육비였다. 내가 죽고 난 뒤에도 내 가족이 편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걸 포기하라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계약서에 서명했다. 붉은 먹물로. 아니, 피로. 서재로 올라갔다. 책상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각종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식계좌 서류, 통장. 아니, 금고의 서류들은 사라졌다고 하지 않았나? 3일 전에 내가 태웠다고? 손이 떨렸다. 서랍 안을 뒤졌다. 서류들이 그대로 있었다. 하나도 빠짐없이. 이게 뭐지? 지수는 분명 말했다. 내가 마당에서 서류를 태웠다고. 하지만 여기 다 있었다. 혼란스러웠다. 내 기억이 맞는 건가? 지수의 말이 맞는 건가? 아니야.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 나는 서류들을 꺼냈다. 하나하나 펼쳐봤다. 이 집의 등기부등본.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강남의 땅. 내 이름. 주식계좌. 내 이름. 모두 내 것이었다. 70년 동안 내가 만든 것들. 하지만 정말로 내 것이었을까? 강 씨의 얼굴이 떠올랐다. 30년 전 그가 내 앞에 무릎 꿇고 애원하던 모습. 회장님, 그 땅만은, 제발 그 땅만은. 나는 그때 뭐라고 대답했지? 사업이란 원래 그런 겁니다. 강 씨. 감정을 개입시키면 안 돼요. 그리고 서류에 사인했다. 그의 땅을 빼앗는 서류에. 그 땅으로 아파트를 지었다. 30층짜리 고급 아파트. 팔았다.
300억을 만들었다. 그 돈으로 더 많은 땅을 샀다. 더 많은 건물을 지었다. 제국을 만들었다. 하지만 그 제국의 토대는 강 씨의 땅이었다. 강 씨 가족의 삶이었다. 강 씨의 목숨이었다. 눈물이 났다. 서류를 붙잡고 울었다.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많이 울어본 적이 없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눈물로 되돌릴 수 없었다. 이미 저지른 일이었다. 나는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노트북을 켰다. 변호사 사무실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오랫동안 거래해온 변호사였다. 이메일을 썼다. 손이 떨렸지만 계속 타이핑했다. 김 변호사님, 재산 처분 관련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가능한 빨리 연락 주십시오. 김명희, 전송 버튼을 눌렀다. 되돌릴 수 없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창밖에는 검은 안개가 있었다. 항상 그랬듯이.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라 보였다. 덜 위협적이었다. 마치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내가 약속을 지킬 때까지. 지수의 얼굴이 떠올랐다. 내 딸, 40년 전 처음 안았을 때의 그 작고 따뜻한 몸.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지수를 위해 이 모든 것을 쌓았다. 돈을, 땅을, 명예를. 지수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지수가 행복할 수 있도록. 하지만 정작 지수는 행복했을까? 어릴 때부터 나는 지수에게 말했다. 강해져라. 세상은 약한 사람에게 가혹하다. 남에게 지지 마라. 이기는 사람이 살아남는다. 지수는 자랐다. 강하게, 냉정하게, 나를 닮아서. 하지만 행복하게 자라지는 못했다. 나는 지수에게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다.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나는 지수에게 좋은 엄마가 아니었다. 눈물이 또 났다. 베개가 젖었다. 다음 날 아침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재산 처분이라니요? 모든 재산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전부요? 왜 갑자기? 묻지 마세요. 그냥 진행해 주세요. 하지만 회장님, 이건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나는 신중하게 생각했어요. 진행해 주세요. 최대한 빨리. 변호사는 한참을 침묵했다. 알겠습니다. 서류 준비하겠습니다. 그런데 처분하신 재산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강민수 유족에게 전달해 주세요. 강민수? 그게 누구? 30년 전 제가 땅을 산 사람입니다. 유족을 찾아서 전달해 주세요. 회장님, 정말 괜찮으신 겁니까? 혹시 어디 아프신? 괜찮아요. 제정신이에요. 그냥 진행해 주세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아니, 후회는 있었다. 하지만 이제라도 해야 했다. 오후에 지수가 왔다. 병원에 데려가려고. 엄마, 준비됐어요? 지수야, 앉아봐. 할 말이 있어. 지수가 소파에 앉았다. 불안한 표정이었다. 뭔데요, 엄마? 나는 지수의 손을 잡았다. 지수가 움찔했다. 내가 먼저 손을 잡은 게 얼마만인가. 엄마가 재산을 정리하려고 해. 재산을요? 왜요? 엄마가 잘못한 게 있어. 오래전에 그걸 바로잡으려고. 무슨 소리예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지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30년 전에 말이야. 엄마가 어떤 사람의 땅을 빼앗았어. 그 사람은 그 일로 자살했어. 지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게 무슨... 엄마는 그동안 그 사실을 외면하고 살았어. 사업이라고 합리화했어. 하지만 그건 변명이었어. 엄마는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쳤어. 한 가족을 파멸시켰어. 엄마, 왜 갑자기 이런 말을? 그래서 엄마는 그 사람의 유족에게 재산을 돌려주려고 해. 전부요. 엄마, 정신 차려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수가 소리쳤다. 하지만 나는 침착했다. 처음으로 확신이 있었다. 엄마는 정신 차렸어. 지수야, 70년 만에 처음으로. 안 돼요. 그 돈은 우리 거예요. 엄마가 평생 모은 거라고요. 우리 돈이 아니야. 애초에 우리 것이 아니었어. 지수가 울기 시작했다. 나는 지수를 안아줬다. 미안해, 지수야. 엄마가 너한테 너무 무거운 짐을 떠안겼어. 부정한 돈으로 만든 제국을. 엄마, 이제 그 짐을 내려놓을 거야. 너도, 엄마도. 지수는 내 품에서 흐느꼈다. 나도 울었다. 함께 울었다. 모녀가 이렇게 함께 운 것은 처음이었다. 한참 후 지수가 물었다. 그럼 엄마는 어떻게 살 거예요? 엄마한테는 이 집이 남아 있어. 그걸로 충분해. 아니, 충분한 게 아니라 과분해. 엄마, 지수야. 엄마가 너한테 좋은 엄마가 못 됐지?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다. 미안해. 너한테 사랑한다고 말해본 적이 없었지. 엄마는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몰랐어. 엄마,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하지만 이제라도 말할게. 엄마는 널 사랑해, 지수야. 엄마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야. 지수가 다시 울었다. 나도 울었다. 창밖을 봤다. 검은 안개가 조금 옅어진 것 같았다.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첫 번째 조건을 실행하기 시작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서류 처리에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시작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건 단순히 돈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탐욕을 내려놓는 것이라는 것을, 70년 동안 나를 지배했던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이라는 것을. 밤이 됐다. 지수는 돌아갔다. 병원은 가지 않았다. 지수가 예약을 취소했다.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안개가 창밖에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오노인의 말이 떠올랐다. 계약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알아. 나는 이미 알고 있어. 돌아갈 수 없어. 하지만 돌아가고 싶지도 않아.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다. 70년 동안 짊어졌던 무게가 조금씩 벗겨지고 있었다. 아직 2개의 조건이 남아 있었다. 강민수에게 사죄하기,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기. 지수를, 내 딸을 어떻게 떠나보낸다는 걸까? 하지만 그건 나중 일이었다. 지금은 첫 번째 조건을 완수하는데 집중해야 했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속삭였다. 강 씨,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바로잡을게요. 3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로잡을게요. 바람이 불었다. 창문이 흔들렸다. 하지만 안개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거기 있을 뿐이었다.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약속을 지킬 때까지. 일주일이 지났다. 변호사가 매일 전화했다. 서류 확인 때문에 재산 처분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일주일 동안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 화요일 아침 냉장고를 열었을 때 안에 음식이 가득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텅 비어 있었는데 내가 장을 본 기억은 없었다. 하지만 영수증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다. 내 카드로 결제한 영수증. 수요일 저녁 옷장을 열었을 때 옷들이 전부 바닥에 쏟아져 있었다. 내가 그랬나? 기억이 나지 않았다. 목요일 밤 잠에서 깼을 때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다. 내가 켠 건가? 아니면 자다가 일어나서 켠 건가? 내 기억에 구멍이 났다. 점점 더 크게. 그리고 금요일 밤, 그날 밤 나는 알게 됐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새벽 2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창밖의 안개는 여전히 거기 있었다. 조금 옅어지긴 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목이 말랐다. 물을 마시러 일어났다. 복도를 걸어 계단을 내려갔다. 그때 소리가 들렸다. 1층에서 누군가 말하는 소리. 지수, 이 시간에 왜?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다. 거실 불은 꺼져 있었다. 하지만 지수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지수는 일주일 전부터 여기서 자고 있었다. 나를 돌보기 위해서라고 했다. 방문 틈으로 빛이 새어나왔다. 나는 문 앞에 섰다. 안에서 지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전화 통화 중이었다. 그래, 오빠. 엄마 상태가 심각해. 이번 주에도 몇 번이나 이상한 행동을 하셨어. 나는 숨을 죽였다. 귀를 문에 가까이 댔다.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한 것도 모르시고, 옷장을 뒤집어 놓고도 기억 못 하시고, 완전히 치매야, 치매. 치매.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다. 병원 예약은 취소했어. 엄마가 재산 처분한다고 난리를 쳐서. 맞아. 강민수라는 사람 유족한테 다 준다고 하셔. 지수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이제 지쳐. 엄마 돌보는 것도 한계가 있어. 매일 전화하고 매일 확인하고 내 인생도 있는데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다. 그래서 다시 알아봤어. 정신병원. 아니, 요양병원이라고 해야 하나. 어쨌든 장기 입원 가능한 곳. 입원. 나를 입원시키려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엄마 증상이 점점 심해질 거래. 지금도 기억 상실이 심한데 나중에는 더 심해져서 폭력적이 될 수도 있대. 나는 입을 손으로 막았다. 비명이 터져 나올 것 같았다. 다음 주에 상담 예약 잡았어. 보호자 2인 동의면 강제 입원 가능하대. 오빠도 동의해줘야 해. 한참 침묵이 흘렀다. 지수가 다시 말했다. 나도 알아, 오빠. 엄마한테 미안해. 하지만 우리 인생도 살아야 하잖아. 엄마 때문에 우리까지 망가질 순 없어. 또 침묵. 그리고 재산 문제도 있잖아. 엄마가 지금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결정을 내리신 거잖아. 법적으로 무효화시킬 수 있을 거야. 한정치산자 선고 받으면 한정치산자, 나를 무능력자로 만들겠다는 거였다. 변호사 선생님이 그렇게 하면 재산 처분도 막을 수 있대. 그러니까 빨리 진행해야 해. 엄마가 다 넘겨주기 전에. 나는 뒤로 물러섰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벽에 기대어
간신히 서 있었다. 알았어, 오빠. 다음 주 화요일에 상담이야. 같이 가자. 그때 다 결정하자. 전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움직일 수 없었다. 숨을 쉴 수 없었다. 내 딸이, 내가 평생 사랑한 내 딸이 나를 정신병원에 보내려 하고 있었다.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 눈물이 났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 없었다. 지수가 들을까봐 나는 조용히 계단을 올라갔다. 내 방으로 돌아왔다. 문을 닫았다. 그리고 그제야 무너졌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울었다. 몸을 떨며 울었다. 지수야. 내가 날 이렇게 볼 줄은 몰랐어.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다. 이건 지수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내 잘못이라는 것을. 나는 지수에게 그렇게 가르쳤다. 약한 사람은 살아남을 수 없다고.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된다고. 이기는 사람이 옳다고. 지수는 내가 가르친 대로 행동하고 있을 뿐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나는 거울 앞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거울 속에 나를 봤다. 초라한 노인이었다. 70대의 늙은 여자. 딸에게조차 버림받은 여자. 그때 거울 뒤에서 검은 안개가 스며들었다. 천천히 내 뒤를 감쌌다. 안개 속에서 강 씨의 얼굴이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표정이 아니었다. 연민 어린 표정이었다.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희미하지만 명확하게. 이제 아시겠습니까, 회장님? 제가 느꼈던 고통이 어떤 것이었는지, 가족에게 버림받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로 범벅된 얼굴로. 알아요. 이제 알겠어요. 제 아버지가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야, 그 사람을 원망하지 마라. 언젠가 그 사람도 똑같은 고통을 겪을 거다. 세상은 공평하니까. 나는 울었다. 소리내어 울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안개가 천천히 물러났다.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조금 옅어졌다. 아침이 됐다. 지수가 내 방문을 두드렸다. 엄마, 주무셨어요? 아침 드세요. 나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거울을 봤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하지만 화장으로 가렸다. 문을 열었다. 지수가 웃고 있었다. 밝은 얼굴로. 엄마, 오늘 날씨 좋아요. 같이 산책할까요? 좋아. 내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지수는 눈치채지 못했다. 식탁에 앉았다. 지수가 아침을 차려줬다. 죽과 반찬, 정성스럽게 차린 상. 엄마, 많이 드세요. 지수가 내 그릇에 죽을 떠넣어줬다. 나는 먹으려 했지만 목구멍이 막혔다. 삼킬 수 없었다. 지수야, 네. 엄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다. 정말 날 병원에 보낼 거냐고. 정말 날 무능력자로 만들 거냐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지수는 웃었다. 그 웃음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다. 그날 오후 나는 또 오노인을 찾아갔다. 지수 몰래 한옥 대문을 두드렸다. 이번에는 대문이 바로 열렸다. 오노인이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오실 줄 알았습니다. 나는 마루에 올라앉았다. 힘이 없었다. 제 딸이 저를 병원에 보내려고 해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도 한때는 아버지였으니까요. 자식이 배신할 때의 고통을 압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제가
제가 잘못 키운 거예요. 지수한테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가르쳤어요. 사랑보다 권력이 중요하다고. 오노이는 차를 따라줬다. 나는 받아 마셨다. 따뜻했다. 회장님, 제 아들이 죽기 전에 쓴 편지를 드리겠습니다. 편지요? 네. 회장님께 꼭 전하고 싶어 했던 말입니다. 오노인이 방으로 들어갔다. 낡은 상자를 들고 나왔다. 상자를 열었다. 안에 누렇게 바랜 편지 봉투가 있었다. 읽어보십시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다. 봉투를 열었다. 편지지를 꺼냈다. 삐뚤빼뚤한 글씨였다. 울면서 쓴 것처럼 글씨가 번져 있었다. 읽기 시작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회장님께 저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다만 슬플 뿐입니다. 눈물이 흘러 편지가 흐릿해졌다. 그 땅은 저희 가족의 전부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일구신 땅이었고 어머니가 묻히신 곳이었고 제 아이들이 뛰놀던 마당이었습니다. 손이 떨렸다. 봄이면 매화꽃이 피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위해 심으신 나무였습니다. 여름이면 아이들이 그늘 아래서 놀았습니다. 가을이면 코스모스가 흔들렸습니다. 겨울이면 눈이 소복이 쌓였습니다. 편지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다. 간신히 붙잡았다. 당신은 그곳을 돈으로 보셨겠지요. 평수로, 시세로, 투자 가치로. 하지만 저희에게 그곳은 삶 그 자체였습니다. 기억이었고, 추억이었고, 존재였습니다. 목이 메었다. 당신이 그 땅을 가져간 후 아버지는 말을 잃으셨습니다.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아내는 매일 울었습니다. 아이들은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집은 어디 갔어요? 나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다. 편지를 내려놓았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저는 이제 떠납니다. 너무 지쳤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탁드립니다. 그 땅을 소중히 여겨주십시오. 그곳에는 저희 가족의 영혼이 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줄이었다. 언젠가 당신도 모든 것을 잃는 날이 오겠지요. 그때 제 심정을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용서를 구하십시오. 당신 자신에게. 나는 편지를 다시 집어들었다. 가슴에 꼭 안았다. 미안해요, 강 씨. 정말 미안해요. 오노인이 조용히 말했다. 두 번째 조건을 실행할 때가 됐습니다. 제 아들의 무덤을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사죄하십시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로 범벅된 얼굴로.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계속 생각했다. 나는 두 번의 배신을 겪었다. 첫 번째는 30년 전 내가 강 씨를 배신했을 때. 두 번째는 지금 지수가 나를 배신했을 때. 하지만 이건 배신이 아니었다. 인과응보였다. 내가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은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바로잡을 시간이 왔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났다. 지수가 깨기 전에 집을 나서야 했다. 거울 앞에 섰다. 검은 옷을 꺼내 입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강 씨를 만나러 가는 날이었다. 아니, 그의 무덤을 찾아가는 날이었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두 번째 조건. 진심으로 사죄하기. 가방에 하얀 국화 한 다발을 넣었다. 그리고 강 씨의 편지를. 그 편지를 다시 읽고 또 읽었다. 밤새 읽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내 가슴에 박혔다.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나갔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다. 하지만 안개는 보이지 않았다. 어디선가 나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오노인이 알려준 주소를 손에 쥐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공동묘지. 거기에 강 씨가 묻혀 있다고 했다. 택시를 탔다. 기사에게 주소를 알려줬다. 1시간을 달렸다. 도심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다. 길은 좁고 구불구불했다. 나무들이 양옆으로 늘어서 있었다. 여기서 내려드릴게요. 거기서부터는 걸어가셔야 해요. 택시에서 내렸다. 앞에 작은 표지판이 보였다. 공원묘지 200m. 나는 걷기 시작했다. 오르막길이었다. 숨이 찼다. 70대의 몸으로 이 길을 걷기는 힘들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10분을 걸었다. 묘지 입구가 보였다. 낡은 철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들어갔다. 묘비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1개, 2개, 3개, 수백 개의 묘비들. 오노인이 알려준 위치를 찾았다. 3구역 17번. 언덕 중턱. 올라갔다. 다리가 떨렸다. 쉬어가며 한 걸음씩 올라갔다. 그리고 찾았다. 3구역 17번. 작은 묘비 하나.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구 강민수 1965에 1994.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사랑하는 아들이자 아버지. 그곳에서는 평안하기를. 나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다. 가방에서 국화를 꺼냈다. 묘비 앞에 놓았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 강 씨. 목소리가 떨렸다. 30년 만에 찾아왔습니다. 바람이 불었다. 나무잎들이 흔들렸다. 늦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와야 했어요. 눈물이 났다. 멈출 수 없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목이 메었다. 당신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어젯밤에 몇 번이고 읽었어요. 한 글자 한 글자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손이 떨려 요비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다. 저는 그동안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당신 가족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고개를 숙였다. 이마가 묘비에 닿았다. 저는 그 땅을 돈으로만 봤습니다. 투자처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그곳은 삶이었지요. 가족이었고 추억이었고 존재 그 자체였지요. 한참을 울었다. 묘비를 붙잡고 울었다. 매화나무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당신 아버님이 어머님을 위해 심으셨다는, 봄이면 꽃이 피었다는 그 나무를 제가 베어버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30층짜리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그 자리에, 당신 가족의 추억이 있던 그 자리에, 그리고 그걸 팔아 300억을 만들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 돈은 제 돈이 아니었습니다. 당신 것이었습니다. 당신 가족의 것이었습니다. 바람이 더 세게 불었다. 나뭇가지들이 흔들렸다. 당신은 편지에 쓰셨지요. 저를 원망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저는 저를 원망합니다. 고개를 들었다. 묘비를 똑바로 바라봤다. 강씨, 용서해 주세요. 30년 동안 외면했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당신을 짓밟고 올라선 저를 용서해 주세요. 눈물로 범벅된 얼굴로 묘비에 저를 올렸다. 1번, 2번, 3번.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당신 가족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변호사에게 지시했습니다. 제 재산 전부를 당신 유족에게. 다시 절을 올렸다.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것 압니다. 당신의 목숨을, 당신 가족의 행복을 돌려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입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랐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돌아봤다. 오노인이 서 있었다. 언제 온 건지. 조용히 내 옆에 섰다. 다 들으셨습니까? 오노인이 물었다. 네, 들었습니다. 진심이십니까? 네, 진심입니다. 오노인은 내 옆에 무릎을 꿇었다. 아들의 무덤 앞에 한참을 침묵이 흘렀다. 바람 소리만 들렸다. 회장님, 오노인이 입을 열었다. 제가 30년 동안 이 자리에 왔습니다. 매주 빠짐없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조금만 기다려라. 언젠가 그 사람도 깨닫게 될 거다. 그 사람도 고통을 겪게 될 거다. 그때 용서하자. 나는 오노인을 봤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오늘 제 아들이 회장님을 용서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오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 아들은 원래 마음이 넓은 아이였습니다. 남을 미워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더 힘들었겠지요.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서. 죄송합니다. 이제 두 번째 조건을 완수하셨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조건이 남았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다. 세 번째 조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기. 지수를, 제 딸을 떠나보내야 하는 거죠? 오노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묘비를 바라볼 뿐이었다. 어떻게 보내야 하는 건가요? 그건 회장님이 정하실 일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때로는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 나는 고개를 숙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은 맑았다. 구름 한 점 없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지수를 떠나보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지수는 평생 나 때문에 힘들었다. 내 그늘에 가려 살았다. 강해지라고, 냉정해지라고, 이기라고 강요당하며 살았다. 이제 지수를 자유롭게 해줘야 했다. 나로부터, 내 유산으로부터, 내 그림자로부터.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오후였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엄마. 지수가 뛰어나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어디 갔다 오세요? 아침부터 연락이 안 돼서 얼마나 걱정했는데. 미안해. 지수야. 볼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이었는데요? 나는 지수의 얼굴을 봤다. 내 딸. 40년 전 처음 안았을 때 그 작고 따뜻했던 아기. 이제는 다 자란 어른. 지수야. 앉자. 할 말이 있어. 또요. 무슨 일이에요? 우리 소파에 앉았다. 나는 지수의 손을 잡았다. 엄마가 너한테 미안해. 왜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엄마는 너한테 좋은 엄마가 못 됐어. 평생 강하게만 키웠지. 사랑한다는 말도 안 했지. 엄마, 너는 엄마 때문에 힘들었을 거야. 엄마의 기대, 엄마의 그림자, 엄마의 유산. 그것들이 너를 짓눌렀을 거야.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제 엄마가 너를 놓아줄게. 무슨 소리예요? 엄마의 재산, 엄마의 이름, 엄마의 모든 것에서 너를 자유롭게 해줄게.
내 인생을 살아. 지수야, 엄마 때문이 아니라 너를 위해. 엄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변호사가 준비한 서류였다. 이건 포기각서야. 엄마가 너한테 아무것도 남기지 않겠다는. 유산도, 빚도, 책임도. 엄마. 지수가 소리쳤다. 왜 이러세요? 왜 자꾸 이상한 말씀을. 너는 병원 예약 잡았지? 나를 입원시키려고. 한정치산자 선고받게 하려고. 지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어떻게? 어젯밤에 들었어. 내가 오빠랑 통화하는 거. 침묵이 흘렀다. 길고 무거운 침묵. 엄마, 미안해요. 지수가 울기 시작했다. 미안할 것 없어.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 잘못이야. 아니에요. 제가 나빴어요. 아니야. 지수야. 엄마가 너한테 그렇게 가르쳤어. 약한 사람은 살아남을 수 없다고.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된다고. 나는 지수를 안았다. 하지만 엄마가 틀렸어. 강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진심이 중요해. 사랑이 중요해. 지수가 내 품에서 흐느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모녀가 서로를 안고 울었다.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그리고 보였다. 검은 안개가. 하지만 이번에는 더 옅었다. 거의 투명할 정도로. 두 번째 조건을 완수했다. 이제 마지막 조건만 남았다. 그날 밤, 지수는 집으로 돌아갔다. 나는 혼자가 되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검은 안개가 여전히 거기 있었다. 옅어지긴 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두 개의 조건을 완수했다. 유산을 포기했고 강 씨에게 사죄했다. 하지만 마지막 조건이 남았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기.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오늘 지수에게 포기각서를 건넸을 때 나는 이미 그 조건을 실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뭔가 부족했다. 안개가 말해주고 있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시계를 봤다. 밤 11시. 나는 일어섰다. 그리고 현관문을 향해 걸었다. 문을 열었다. 밤 공기가 차가웠다. 안개가 현관 앞에 있었다.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와라.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처음으로 확신이 있었다. 이제 끝내자. 내가 누구든 뭐든 나와서 얘기하자. 안개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천천히 소용돌이치며 형태를 만들었다. 나는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갔다. 현관문을 닫았다. 안개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차가웠다. 온몸을 감싸는 차가움이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익숙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안개와 함께 살아온 것처럼. 안개는 점점 더 짙어졌다. 주변이 보이지 않았다. 집도, 거리도, 하늘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안개뿐이었다. 나는 계속 걸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다. 하지만 발이 스스로 움직였다. 얼마나 걸었을까? 시간 감각이 없었다. 1분인지 1시간인지 알 수 없었다. 그때 안개가 멈췄다. 움직임을 멈추고 그 자리에 굳어졌다. 그리고 변하기 시작했다. 안개가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거대한 무언가로. 나는 그것을 봤다. 그리고 숨이 멎었다. 거울이었다. 안개가 거대한 거울로 변했다. 내 키의 몇 배나 되는 거대한 검은 거울. 거울 속에 내가 비쳤다. 하지만 지금의 내가 아니었다.
30년 전의 나였다. 45살. 강철 같았던 여자 회장 김명희. 검은 정장을 입고 차갑게 웃고 있는 나. 그 날을 나는 기억했다. 강 씨의 땅 문서를 손에 쥐고 승리의 미소를 짓던 그날의 나를 거울 속에 나가 움직였다. 입을 열었다. 놀랐어? 그 목소리는 내 목소리였다. 하지만 더 차갑고 날카로웠다. 내가 찾던 검은 안개는 바로 너야. 나는 뒤로 물러섰다. 뭐? 라고? 거울 속에 나가 웃었다. 그 웃음이 너무나 낯익었다. 내가 성공했을 때, 거래에 승리했을 때 짓던 바로 그 웃음. 넌 평생 탐욕 속에 살았어. 돈을 위해, 권력을 위해, 명예를 위해.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짓밟았는지 기억해?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강민수만이 아니었어. 그 전에도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지. 내가 무너뜨린 사람들, 내가 빼앗은 것들. 손이 떨렸다. 30년 전 강 씨의 땅을 빼앗을 때, 넌 이미 내 영혼의 일부를 어둠에 팔았어. 양심을 저당 잡혔어. 거울 속에 나가 한 걸음 다가왔다. 그 순간부터 그림자가 자라기 시작했어. 내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짓밟을 때마다, 내가 부정한 방법을 쓸 때마다, 내가 양심을 외면할 때마다 그림자는 점점 더 커졌어. 나는 거울을 똑바로 바라봤다. 거울 속에 내 눈은 텅 비어 있었다. 감정이 없었다. 그리고 그 그림자가 너무 커져서 실체를 갖게 됐어. 바로 나를 만들어낸 거야. 탐욕의 그림자. 오노인이 말했던 그것. 넌 절대 300억을 되찾을 수 없어. 왜냐면 그 돈은 애초에 내 것이 아니었으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바로잡고 있어. 유산을 포기했어. 강 씨에게 사죄했어. 거울 속에 나가 비웃었다.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 30년 동안 쌓아온 죄가 그걸로 씻긴다고? 나는 모르겠어. 하지만 할 수 있는 건 하고 있어. 거울 속에 나가 더 가까이 다가왔다. 이제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였다. 마지막 질문이야. 넌 정말로 변했어? 정말로? 나는 거울 속 나의 눈을 똑바로 봤다. 모르겠어. 완전히 변했는지. 하지만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저질렀던 일들을 인정하고 있어. 거울이 흔들렸다.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럼 마지막 조건을 완수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 지수를 이미 떠나보내고 있어. 포기각서를 줬어. 아니야. 거울 속에 나가 고개를 저었다. 지수를 떠나보내는 게 아니야. 내가 떠나보내야 하는 건 너 자신이야. 나 자신? 그래. 지난 30년 동안의 너. 탐욕스럽고 냉정하고 무자비했던 너. 그 너를 떠나보내야 해.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어떻게? 용서해. 내 자신을 용서해. 나는 거울 앞에 무릎을 꿇었다. 두 손을 모았다. 나는 나를 용서할 자격이 있을까? 자격의 문제가 아니야. 용서하지 않으면 넌 평생 그 죄책감에 갇혀 살게 될 거야. 나처럼, 이 안개처럼. 나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났다. 나는 나를 용서한다.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저질렀던 모든 잘못을, 탐욕을, 이기심을, 냉정함을. 나는 나를 용서한다.
거울에 금이 갔다. 가운데서부터 퍼져나갔다. 나는 나쁜 사람이었어. 많은 사람을 아프게 했어. 강 씨를 죽음으로 몰아갔어. 지수를 차갑게 키웠어. 금이 더 커졌다. 하지만 이제는 바꾸고 싶어.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다르게 살고 싶어. 거울 속에 내가 처음으로 다른 표정을 지었다. 슬픈 표정이었다. 그래, 그거면 돼. 정말 괜찮아? 괜찮아. 넌 이제 자유야. 거울이 산산조각 났다. 하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천천히 부서졌다. 조각들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 검은 안개로 변했다. 그리고 흩어졌다. 바람에 날려 사라졌다. 나는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 있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그리고 느꼈다. 뭔가 내 가슴에서 떠나가는 것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무언가가 사라지는 것을. 70년 동안 나를 올가매던 그것이 풀렸다. 탐욕도, 죄책감도, 두려움도 모두 사라졌다. 나는 자유로워졌다. 고개를 들었다. 안개가 모두 사라졌다. 하늘이 보였다. 별이 총총 박힌 밤하늘이 아름다웠다.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하늘을 본 적이 없었다. 항상 아래만 보고 살았으니까. 땅을, 돈을, 권력을. 하지만 이제 위를 볼 수 있었다. 하늘을, 별을. 일어섰다. 다리가 떨렸지만 설 수 있었다. 주변을 봤다. 내가 서 있는 곳은 집 앞이었다. 현관문 바로 앞. 나는 어디에도 간 적이 없었다. 그저 안개 속에 서 있었을 뿐. 하지만 긴 여행을 다녀온 것 같았다. 아주 먼 곳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거실 시계를 봤다. 11시 15분. 15분밖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달라졌다.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 나를 봤다. 70대 노인, 긴 머리,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이 달랐다.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다. 예전처럼 탐욕스럽지 않았다. 평온했다. 처음으로 평온한 눈빛이었다. 미소가 지어졌다. 진심으로 웃었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고마워. 거울 속에 나에게 말했다. 날 용서해줘서 고마워. 휴대폰이 울렸다. 지수였다. 엄마, 괜찮으세요? 갑자기 걱정돼서. 괜찮아. 지수야. 엄마 괜찮아. 아주 괜찮아. 목소리가 좋아요.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엄마가 달라졌어. 정말로. 전화를 끊었다. 침대에 누웠다. 창밖을 봤다. 안개는 완전히 사라졌다. 달빛만 창문으로 들어왔다. 눈을 감았다.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았다. 30년 만에 꿈을 꾸지 않았다. 검은 안개도 강씨도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저 깊고 평온한 잠이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따뜻했다. 나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다. 새 소리가 들렸다. 세상이 아름다웠다. 처음 보는 것처럼 아름다웠다. 3가지 조건을 모두 완수했다. 유산을 포기했고, 강 씨에게 사죄했고, 나 자신을 용서했다. 이제 마지막 장이 남았다. 새로운 시작이. 2주가 지났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재산 처분이 모두 완료됐다고. 강민수 유족에게 전달됐다고. 50억. 내게 남은 전부였다. 그것마저 모두 넘겼다.
이제 내게 남은 건 이 집뿐이었다. 아니, 이 집도 사실은 과분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안하지 않았다. 오히려 가벼웠다. 70년 동안 짊어졌던 무게를 내려놓은 것 같았다. 아침 햇살이 거실로 쏟아져 들어왔다. 나는 창가에 앉아 차를 마셨다. 값싼 티백 차였지만 맛있었다. 현관문이 열렸다. 지수였다. 엄마, 안녕하세요. 어서 와, 지수야. 지수는 예전과 달랐다. 표정이 밝아졌다.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엄마, 아침 드셨어요? 응, 토스트 구워 먹었어. 지수가 내 옆에 앉았다. 내 손을 잡았다. 엄마,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저 회사 그만뒀어요. 나는 놀라 지수를 봤다. 회사를. 왜? 20년 동안 다녔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매일 스트레스 받고, 매일 누군가와 경쟁하고, 엄마처럼 살고 있었어요. 지수야, 이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요. 작은 북카페를 열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책들로 가득한. 나는 지수를 안았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변하는 걸 보면서 저도 용기가 생겼어요.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다. 그날 오후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다. 오 노인의 편지였다. 펼쳐 읽었다. 회장님, 3가지 조건을 모두 완수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은 자유입니다. 제 아들도, 저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부디 남은 시간 평안하게 사십시오. 눈물이 났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의 눈물이었다. 나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고맙습니다. 오 선생님. 강씨,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강씨의 무덤을 다시 찾아갔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하얀 국화를 놓았다. 강씨, 다시 왔습니다.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모든 조건을 완수했습니다. 제 재산을 당신 가족에게 돌려드렸습니다. 당신에게 진심으로 사죄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을 용서했습니다. 묘비를 쓰다듬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평생 추구했던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돈도, 권력도, 명예도, 그것들은 진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다. 진짜 재산은 용서받은 마음이었습니다. 평화였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이제 저는 떠납니다. 하지만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을 잊지 않겠습니다. 일어서려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돌아봤다. 한 여자가 서 있었다. 50대쯤 돼 보였다. 그녀 옆에는 20대 청년 2명이 서 있었다. 혹시 김영희 회장님이신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강민수의 아내였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강 씨의 아내. 30년 만에 처음 보는. 그리고 이 아이들은 제 아들들입니다. 민수의 아들들이고요. 나는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자가 다가왔다. 나를 일으켜 세웠다. 일어나세요. 오 할아버지께 들었어요. 회장님이 모든 걸 돌려주셨다고.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30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해주시다니. 여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정말 힘들었어요. 2 아들을 키우느라 오 할아버지가 도와주셨지만 정말 힘들었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회장님 덕분에 아이들 대학 보낼 수 있어요. 빚도 갚을 수 있고요. 큰아들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회장님, 저는 처음에 회장님을 원망했어요. 아버지를 빼앗아간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원망은 또 다른 불행을 만든다고. 용서해야 평화가 온다고. 고개를 들어 그를 봤다. 그의 눈빛은 강 씨를 닮았다. 따뜻했다. 저는 회장님을 용서합니다. 아버지도 그러셨을 거예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는 함께 강 씨의 묘 앞에서 절을 올렸다. 오랫동안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가벼웠다. 발걸음이 가벼웠다. 마음이 가벼웠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다. 지수가 있었다. 그리고 손자 준호도 함께. 할머니, 준호가 달려와 나를 안았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나도 보고 싶었어. 준호야. 지수가 웃으며 말했다. 엄마, 오늘 같이 저녁 먹어요. 제가 엄마 좋아하시는 거 만들었어요.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했다. 소박했지만 정성스러웠다. 우리는 함께 앉아 저녁을 먹었다. 준호는 학교 이야기를 했다. 지수는 북카페 계획을 이야기했다. 나는 그저 듣고 웃었다. 이것이었다. 진짜 재산이. 식사 후 지수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나는 베란다로 나갔다.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반짝였다. 검은 안개는 어디에도 없었다. 강 씨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바람에 실려서 이제 평안히 사세요, 회장님. 고마워요, 강 씨. 당신 덕분에 저는 진짜로 살 수 있게 됐어요. 뒤에서 지수가 다가왔다. 내 어깨에 담요를 걸쳐줬다. 엄마, 추워요. 들어가세요. 지수야, 엄마가 너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니? 엄마가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그게 제일 큰 선물이에요. 나는 지수를 안았다. 사랑해, 지수야. 엄마가 제일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엄마.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일기를 썼다. 70년을 살면서 처음 쓰는 일기였다. 오늘 나는 진짜 부자가 됐다. 300억은 없다. 집 한 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나는 부자다. 용서받은 마음이 있고 사랑하는 딸이 있고 평화가 있으니까 70년을 살았다. 그중 40년은 탐욕 속에서 살았다. 하지만 남은 시간은 다르게 살 것이다. 진심으로, 사랑으로. 강민수 씨, 당신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짜 재산이 무엇인지, 진짜 삶이 무엇인지. 고맙습니다. 일기를 덮었다. 불을 껐다. 눈을 감았다. 깊은 잠이 찾아왔다. 평온한 잠이었다. 꿈속에서 나는 봤다. 강 씨를. 그는 웃고 있었다. 더 이상 슬픈 얼굴이 아니었다. 그의 옆에는 노인이 있었다. 그리고 매화나무가 있었다. 꽃이 만발한 매화나무. 강 씨가 손을 흔들었다. 나도 손을 흔들었다. 안녕, 강 씨. 그곳에서 평안하길.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새로운 하루였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나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따뜻한 봄바람이었다. 세상은 아름다웠다. 돈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거울 앞에 섰다. 70대 노인.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은 평온했다. 미소 지었다. 진심으로. 고마워, 인생아. 이제야 너를 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거실로 나갔다. 지수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엄마, 일어나셨어요? 아침 드세요. 응, 고마워, 지수야. 식탁에 앉았다. 소박한 아침이었다. 하지만 행복했다. 창밖을 봤다. 파란 하늘, 하얀 구름,
새들이 날아갔다. 그리고 어디에도 검은 안개는 없었다. 나는 자유로웠다. 진짜로 자유로웠다. 300억은 사라졌다. 하지만 나는 그보다 더 값진 것을 찾았다. 용서를, 평화를, 사랑을, 그리고 진짜 나 자신을. 이것이 진짜 재산이었다. 지수가 물었다. 엄마, 웃고 계세요. 좋은 일 있어요? 응, 아주 좋은 일이 있어. 뭔데요? 나는 지수의 손을 잡았다. 엄마가 드디어 행복해졌어. 그리고 우리는 함께 웃었다. 모녀가 함께. 따뜻한 봄 아침에 먼 곳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그 바람에 실려서 강 씨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축복합니다, 회장님. 남은 시간 행복하세요. 고마워요, 강 씨. 당신도 평안하세요. 해가 높이 떠올랐다. 새로운 날이 시작됐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어쩌면 인생이란 잃어야 얻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나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 재산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리고 이제 나는 진짜로 부자가 되었다. 6개월 후, 작은 아파트. 나는 베란다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지수의 북카페가 문을 열었다. 작지만 아늑했다. 손님들이 좋아했다. 준호는 할머니 집에 자주 놀러 왔다. 우리는 함께 요리를 했다. 함께 웃었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가끔 강 씨의 무덤을 찾아갔다. 꽃을 놓고 이야기를 나눴다. 일방적이었지만 위로가 됐다. 강 씨의 가족과도 가끔 연락했다. 그들은 잘 살고 있었다. 아들들은 대학에 다녔다. 미래가 있었다. 오늘은 강 씨의 기일이었다. 나는 준비했다. 묘지로 갈 준비를. 현관문이 열렸다. 지수였다. 엄마, 같이 가요. 지수도 함께 가주겠다고 했다. 고마웠다. 우리는 함께 묘지로 향했다. 차 안에서 지수가 말했다. 엄마, 행복해 보여요. 나도 그래. 70년 만에 처음으로 묘지에 도착했다. 강 씨의 묘 앞에 섰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지수가 옆에 있었다. 강 씨, 우리 딸 지수예요. 인사드려요. 지수가 절을 올렸다. 나도 함께 절을 올렸다.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그 바람 속에서 강 씨의 목소리가 들렸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평안하세요. 나도 평안해요. 강 씨, 당신 덕분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석양이 아름다웠다. 지수가 말했다. 엄마, 오늘 저녁은 제가 할게요. 엄마 좋아하시는 거 만들어 드릴게요. 고마워, 지수야.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이것이 진짜 부였다. 통장 잔고가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 명예가 아니라 용서받은 마음. 권력이 아니라 평화.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얻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진짜로 부자다. 진짜 재산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용서받은 마음과 함께하는 사람들 속에 있다. 우리는 때때로 모든 것을 잃어야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다. 탐욕은 우리 안에서 자라는 검은 안개다. 하지만 용서와 진실로 우리는 그 안개를 걷어낼 수 있다.